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금리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뛴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금리가 뛴다는 거는요, 돈줄이 조여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식시장에서 충격을 받아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 매우 투기적인 자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MZ세대 창업자를 사내 청문회에 세우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MZ세대는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2030 세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성과급 논란, 대기업을 중심으로 좀 불거졌습니다. 왜 회사에 기여한 만큼 안 주나? 성과급 그리고 평가에 공개적인 불만 제기를 하고 있답니다. 과거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네이버 이혜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들입니다. 내일 직원 수천 명 앞에서 이 성과급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안전 효과 검증, 만 16세부터 접종 가능하다. 지금까지 나온 백신은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접종 대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화이자의 경우는요, 만 16세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식약처 검증 자문단 백신 임상 평가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추신수 선수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국내로 옵니다. 신세계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최근에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에서 뛰기로 했답니다. 미국 생활을 접고 20년 만에 국내 복귀입니다. 연봉이 27억. 근데 그중에서 10억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돈 큰 기부죠. 4월 개막전 그리고 뭐 이대호 선수와의 맞대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국건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는 김병인 경희대 개공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민가로 간 귀순자. 자, 동해를 통해서 최근에 북한의 민간인 귀순을 했죠. 그런데 이게 참 많은 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왜 파악을 못했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왜 민가 쪽으로 갔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속내 드러난 회의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소위원회, 그러니까 몇몇의 이 주로 각 당의 대표격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록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해 불가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왜 비싼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성 발언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약점 파고들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 경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주자라 꼽히는 두 분이 어제
맞토론을 했습니다. 1대1 토론이죠. 그런데요.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도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이른바 해엄 귀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으로 이 기사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CCTV 포착 8차례를 놓친 군.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화면에 포착이 된 게 총 1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앞선 8번은 그냥 지나가 버렸고요. 마지막에 2번에서 겨우 알았다는 거죠. 8번이 찍혔는데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귀순 배수로 존재조차 몰랐다. 배수로를 통해서 귀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로가 있었는지도 군에서 몰랐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걸 보고 나오는 표현이 총체적 난국 아니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리발 귀순이라고 돼 있죠. 뭐 해엄 귀순, 오리발 귀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상황실 경보 2차례 울렸지만 경보 2차례 이른바 알람입니다. 뭔가 화면에 이상한 게 잡히면요. 알람이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없었던 거예요. 바람으로 오작동한 거다 판단했습니다. 추적 안 했다. 군, 기강 확리, 문책 역시 대책을 내놨는데 많이 보던 거죠. 맨날. 한겨울에 6시간 바다 헤엄을 통해 귀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제기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설명은요. 어배 종사에 물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보온을 위한 따뜻한 옷도 입었다. 뭐 이런 설명도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화 감시 장비가 오작동을 포함해서 이런 것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경계 작전에 투입돼 있는 초병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좀 확인했으면 지금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사실이고. 대로 하면 이제 상황이 조금 위중하다고 판단됐으면 아마 금방 보고했을 텐데 그 상황을 아마 출퇴근하는 간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조치하고자 했던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박수현 전 네. 대변인. 제가 아까 그 표현을 좀 소개해드렸지만 총체적 난국 아니냐.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요. 과거에도 이런 해안을 통해서 뭔가 북한 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돈을 참 많이 들였어요. 첨단 감시 장비를 해안에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뭔가를 이번에도 포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이거 오작동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오작동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이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일이 너무 잦다. 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기억하기로도 뭐 노크 귀순, 예. 그다음에 철책 넘어선 체조 귀순, 예. 그다음에 이번에 오리발 헤엄 귀순. 뭐 이름을 도대체 어디까지 붙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귀순이긴 하지만 앞에서 표현이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화됐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판적인 표현이 더 붙잖아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러다가는 1년 번호를 먹여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책이라는 것이 늘 보던 대책들이 재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자칫 그리고 이렇게 또 넘어가고 또 잊고 이러면 이러다가 이런 일상화가 안보의식의 해이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우선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무려 2,600억이나 들여서 첨단 과학화 경계 장비를 도입했어요. 예. 그런데도 이번 국방부의 설명을 보면 이게 경보가 울렸는데 예. 이 장비가 바람에 계속 저 경보가 울리니까 1분에 한 서너 차례씩 울리니까 이 경계병들이 예. 또 그러겠지 하고 또 꺼놓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에도 늘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다 원인 뭐 내용 국민들께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고 예. 이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22사단이 경계 지역이 워낙 넓다고 그래요. 예. 한 사단이 지키기에는 예. 한 100km 경계선이 된다고 하니까 다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것보다 이럴 때는 그 군의 어떤 책임자들을 확실하게 인사 조치함으로써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각심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조치를 함께 해야지 예. 늘 그냥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늘 나오는 재탕 생각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정부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는 이런 그 의식의 안희화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게 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일이 지금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에 어떤 지휘관이 배치되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혹시요 운이 나빠서 또 여기로 왔네 이런 생각 혹시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최양호 고문. 네. 또 한 가지 어제 좀 설명이 된 거는 배수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해 쪽에서 배수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배수로를 점검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대 내에서는 배수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몰랐다고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그것도 3개나. 이게 이제 설치된 그 연역을 보면 2005년도 동해안 철도 보강공사 때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앞에 철책들이 있으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순했던 이 북한 이 사람은 거기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우연히 찾은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이요. 이제 뭐 오는 이렇게 귀순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만 그 길로 올라간 사람은 없을까요? 그러면 동해안 고속도로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파악은 못했지만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생각하게 왔다가 됩니다. 그냥 뭐 프리패스로 갈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구멍이 뚫렸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 발표가 났을 때 너무 다반사가 되니까 예. 사실 뭐 그냥 훅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것들로 봤을 때는 예. 사실 나라에 우리 나라 국자를 쓸 때 네모전 그 한자를 계속 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튼튼히 하는 게 사실 나라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뚫렸다는 거 지금 뭐 박수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 뭐 이거는 기강 차원에서의 어떤 뭐 엄청난 이런 뭐 제한적인 부분들을 갖고 가지 않는 한 예. 이거는 정말로 뭐 우리가 한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도를 뭐 그리고 시간 순서로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뭐 첫 번째 기사는 총체적 난국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사안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좀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서욱 국방장관 귀순한 이 북한 남성 북한으로 돌려보낼까 봐 군 초소를 피해 월남을 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통상 귀순 의사가 있다는 상태에서 월남하게 되면요. 우리 당국을 찾아오잖아요. 군에 가서 내가 귀순하겠습니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귀순 사례를 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민가로. 근데 이유가 조사해 보니까 혹시 북한으로 다시 가라 그럴까 봐, 돌려보낼까 봐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야당, 북, 허위 선전 증거, 뭐 대책 필요하다. 정부 지난해 북한 주민 2명 강제 추방,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귀순 탈북 그 인사가 사람이 수상한 게 군을 피해 다녔어요. 오히려 그래서 심지어 군 초소가 있으면 초소를 피해 가지고 숲으로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이런 이상한 행적의 원인이 파악이 되셨나요?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의 초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귀순을 하면 나를 북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가로 가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예.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의 탈북자가 가도 돌려보낸다. 그 증거가 이번에 온 사람들이라라고 허위 선전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허위 선전을 하고 실제로 탈북자가 자발적으로 북한에 가도 그런 허위 선전을 하는데 정부가 돌려보내니까 더더욱 허위 선전에 좋은 미끼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군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있었던 저런 질의와 응답 내용이었습니다. 김영희 교수,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던 게 동해상에서 납포했던 선원 문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안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면서 뉴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가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이 내용들이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동해상에서 납포됐던 선원 2명을 북으로 강제 북송하게 되는데 예. 그 절차나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됐고 정의용 과거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를 내는 등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한때 뉴스로 뜨겁게 달궈진 적이 있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북으로 돌아가게 돼서 만약 하태경 의원의 주장처럼 북한에서의 총화라든지 이거 탈북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도 이거 다 북으로 돌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들이 북으로 도처에 돌아다니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정서 속에서 과연 예. 대한민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예. 적어도 국방위원회에서 서욱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장관이 저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보고가 된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이 북으로부터 바닷가에서 피격까지 당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싶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예. 하나는 돌려보낼까 봐 또 하나는 총을 맞을까 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북한이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총으로 쏘는 등에 대한 강력한 지침들을 지금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방면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 귀순자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으로부터 총을 맞을까 봐 고민했던 그런 걱정도. 흔적들이 나타났다는 건데 예. 그렇기에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발생했던 우리 공무원에 대한 피격 사건 문제 해결이 정확히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 등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도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 현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국정 과제로 좀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 상에서 귀순을 하는 북한 주민 또는 뭐 고위층에 대해서 현 정부가 좀 과거보다는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요 사안이 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부로서는 좀 고민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큰 원인이 하태경 의원도 얘기를 했었지만 예. 북측의 허위 선전에 의한 부분이 많고요. 뭐 남측으로 넘어오면 어차피 도망쳐봤자 다시 되돌려온다. 가봐야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부분이 선전이 된 데에는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또 돌려보낸 선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례들 때문에 오히려 그 북한에 빌미를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처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되돌려 보낸다거나 예.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더 혼란을 좀 자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귀순이 될 경우는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을 좀 갖고 과연 우리로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이른바 해엄 귀순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각도에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강력히 밀고 있죠. 그리고 좀 뭐 본회의 바로 통과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속도전에 뿔이 난 TK.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이잖아요. 그러면 부산, 경남, 창원, 뭐 울산, 뭐 이 지역들 이른바 PK입니다. 그러자 과거에 PK와 이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굉장히 경쟁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TK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등등 그리고 이 TK 지역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제 회견을 했어요. TK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지금 PK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죠. 우리 지역에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이 나옵니다. 지역마다 신공항 추진. 그럼 다 특별법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요. 먼저 어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51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동안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5개 시도 간의 합의를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 폭거로밖에 볼 수 없다. 영남권을 해묵은 갈등으로 재차 몰아넣는 몰염치한 행위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자, 김병민 교수. 네. 이렇게 되면 뭐 공항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다 특별법 만들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덕도 해주는데 왜 우리는 못 해줍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 선거가 없어서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네.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내에서 예. 이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 가덕도 문제가 큰 이슈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예.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에 몸을 담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모든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지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형평성 문제나 그리고 이 법안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일부 국회의원, 단체장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법안에 대한 대표 발의자가 누구냐면 당시 이 법이 추진될 당시에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던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밀어붙이겠다는 행위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 전 뉴스를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의 한숨이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에 조용히 김태년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이거 부산에 한번 또 가야겠네. 왜냐하면 이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돼야 되는데 소위에 들어가니까 내용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조금 내용도 좀 바뀌는 분위기였어요. 각자 그때 이해관계에 당시가. 따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 대놓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한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서 표를 얻기 위한 특히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석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문제에 벽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도 이게 4월 보궐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원칙적인 목소리들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 예. 과연 국회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게 정치권의 기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거에만 매몰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대화가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지도부가 부산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같이 함께 밝혔고 예. 다만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하나만 얽어놓은 것이 아니라 2030년 부산의 경제를 엑스포와 함께 한껏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해저터널 그리고 항만도시로서의 기능들을 다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부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K 지역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큰 이견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교수께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셨어요. 그만큼 제가 좀 보기에는 그만큼 국민의힘도 고민이 좀 깊다. 그런 거 같아요. 국민의힘 소속 TK 단체장과 의원들이 또 이렇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특별법 해주세요라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좀 날짜를 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 먼저 여기 좀 봐주세요. 작은 제목으로요. 굵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전체 회의의 회의록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록 중에서는 일부의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른바 언론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정말 속내를 얘기한 대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기사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 한다.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 의원도 가덕도 특별법 졸속에 탄식을 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이거 되게 이제 국책 사업의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예타 건너뛰고 설계 전 조기 착공 여야 없이 기가 막힌 법 처음 본다. 소위원회에서 특례 조항 삭제 공감대 불고 여당 지도부 압박에 결국 원안 통과. 여기 특례 조항은요. 특례 조항이라는 건요. 예타를 면제시켜준다 등등등 뭔가를 건너뛰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동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여당 지도부가 강력히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 원안 통과가 된 거거든요. 지금 소위 상임위 통과 과정까지 얘기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이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법안은 처음 본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법을 이건 국회 위신의 문제다. 막상 이 법안을 다룬 국회의원들이요. 언론 카메라가 없는 이런 회의장에서는요.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참 내가 법안 처리 담당하지만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임위는 거쳐갔잖아요, 지금 이게.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 가덕도 특별법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요, 정부 부처에서 나온 겁니다. 정부, 국토부, 법무부, 기재부 등등등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증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입장. 대안 검토 거쳐 입지 정하고 그 후에는 특별법 제정하는 게 맞다. 이게 국토부가 이런 의견 냈다는 거고요. 기재부는요.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해야 되는데요. 법무부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 평등 원칙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답니다. 자, 요거 최영호 고문님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상황, 지금 기사 두 가지하고 표까지 소개해드렸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좀 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써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선 기사, 한국일보 기사 다시 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요 기사를 보면서 곰곰이 계속 생각하시던데요.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법안은 지금 상임위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는 통과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여당에서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법안을 심사했던 이 상임위, 소위 이런 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은요.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속내가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최양호 고문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체적인 선거 공학적인 부분을 빼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선거는 한 번으로 이제 끝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공항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은 100년간은 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제 표현은 이륙은 할 수 있지만 예. 안전 착륙은 안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화제화시키고 선거에서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에 안전적으로 착륙을 해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이 지역의 공항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역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정치적인 국가관을 갖고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선거 공학적으로 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고요. 이 여야가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져서 이륙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정권에서 얘기했던 김해공항에 대한 부지 선정 이런 것도 예. 지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여러 가지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특별법으로 밥을 안 치려고 그러면 쌀부터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륙할 수 있으나 착륙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보이셨습니까? 예, 우리 최양호 고문님께서 선거 공학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선거 공학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오랜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부터 제기된 문제죠. 지금 현재 있는 김해공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안전성의 문제. 예. 그래서 그 조종사들의 기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숙련된 조종사를 배치하는데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 활주로 길이가 짧고 그 앞에 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대규모 그 충돌 사고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관문공항이 또 하나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동남권 신공항이죠.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이 공약이 됐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또 대구 경북 지역의 공항을 또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18년 동안 입지가 결정이 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공학이 작용했다면 이번 4.7 보궐선거를 향한 공학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것을 뒤엎었던 지역 이기주의 공약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18년간 논쟁을 해온 문제입니다. 예. 정상적인 절차라면 입지나 사업비 등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이 사전 그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 타당성 이것은 경제성이나 균형 발전에 예. 관한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통해서 가는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면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조항이 된 거잖아요. 그게 특별법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당연히 부처벌로 걱정이 있죠. 나중에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부처는 당연히 걱정이 있는 것이죠. 기왕에 18년 동안 해결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고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이나 정부 부처의 법적에 대한 걱정이 덜 얼어지도록 국회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조치들을 해서 이것이 또 지지부진하지 않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고 안전 착륙이 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추진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국회가 책임지고 이 정권이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선 기사 이제 한국일보 기사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을 심사를 했던 국회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한탄을 한 겁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소위원들 입장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저도 이제 국토위원을
4년 했고 소위원도 저도 해봤거든요. 당연히 이 문제만 본질만 법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저런 걱정들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기왕에 국회가 알고 있는 문제고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복지부동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까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넬에 숟가락만 얹지 말고 밥상을 함께 차려야 한다라고 썼는데 국민의힘이 기왕에 함께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국민의힘도 표 때문에 함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함께 우리 표 좀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라고 숟가락만 얹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밥상을 함께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줘야 선거가 끝나고 이게 확정이 되더라도 왔다 갔다 안 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어차피 동의했으니까 같이 밥상 차립시다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밥상을 차리려고 보니까 옆에 TK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기사들 나오는 방향들 보면은요. 조대진 변호사. 꽤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제 뭔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간 것 같은데 역시 또 뒤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또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일단 뭐 선거 공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건 뭐 사실이고요. 뭐 정책으로 뭐 선거에서 뭐 선택받는 것은 뭐 정치권의 뭐 당연한 뭐 선택이니까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가덕도의 신공항이 들어서는 게 뭐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여당 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좀 너무 서두른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괜한 옳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괜히 잡음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듭니다. 특히 선거 전에 이걸 꼭 통과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예타 면제 관련된 부분 봤을 때 굳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타 면제를 하지 않고 예비 타당성 검사를 조사를 충분히 거쳐서 다른 조사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타 면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사, 이 주제와 관련 첫 번째 기사에서 소개해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그럼 공항특별법 해주세요. 이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뭐라 그럴까요? 이 존재일까요? 이 물건일까요? 여기에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물건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어색하네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 옐런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한 힘을 갖고 있는 자리잖아요.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투기자산이다. 비트코인. 투기자산이다. 이딴 경고에 비트코인 이틀 사이 1,000만 원 순삭. 순삭은 순간 삭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모습인지 그래프부터 좀 보시죠.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 한 개의 가격이요. 여기 2월 1일부터 돼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3,661만 원. 이게 작년이 아니에요. 얼마 전입니다. 이달 초입니다. 이달 초. 그랬다가 쭉 올라가죠. 21일 6,541만 원. 거의 2배인데요, 지금. 그랬다가 경고가 나오고 무슨 일이 잠깐 있었어요. 한 이틀 사이에. 5,600만 원으로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가 내려갔네요.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그래프를 더 연장해서 그 앞까지 가면요. 지난해에는 800만 원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먼저 미국 재무장관은 투기자산 이렇게 경고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는 비트코인 내재 가치 없습니다.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틀 사이 빠졌다.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좀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판단하는 척도로 볼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좀 이상 급등 아닌가. 대상적으로 이 암호 자산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I fear it's often for illicit finance. It's an extremely inefficient way of conducting transactions and 자, 그리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머스크 리스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요, 최근에 본인의 SNS상에 뭐 비트코인 괜찮다는 뭐 이렇게 어떤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뭐 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 뭐 이런 걸 알리죠. 그 이후에 엄청나게 가격이 뜁니다. 그런데요, 또 며칠 전에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시장이 출렁출렁했죠. 그래서 그의 한마디에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뭔가 불안한데 기름을 부었다. 뭐 이런 평가입니다, 지금요. 최영학 고문님. 네.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재 가치 논란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변동성이 너무 높은 것을 뭐 말씀드렸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 내기로 돼 있거든요. 예, 세금을 물린다는 세금 방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려면 세금 물리려고 하면 자산으로 그렇죠.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자산을 인정해주는 격이 되네요. 그렇죠. 그거는. 금융종합정보법 건제 개정안을 가서 가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 화폐 이 코인을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우리가 자산인지 화폐인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한국은행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내재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일단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뭐 요번에 이제 우리가 뭐 한 달 동안 65%가 뜨고 지난 5년간을 보면요. 예. 14,000%가 뜹니다. 14,000%요. 예, 테슬라가 800% 뛰고요. 코스닥이 150% 뛸 때 이거는 13,000배 뭐 이렇게 프로를 뛰니까 분명히 이거는 변동성은 분명히 있으나 예. 그러나 이 자산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2017년도에 확 2만 불까지 올랐다가 다음에 막 3천 불, 3천 빠지는 가격이. 그때는 개인들이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까지도 이것을 자기네들이 지수에다 지금 넣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170년 된 보험회사인 머스캐피탈이 지금 머추얼이 지금 여기에 자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를 봐서는 예. 기관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쌍끌이를 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일단은 암호화폐가 분명히 자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예. 현재 이름은 언제까지 오를까 이거 아닙니까? 예.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는 뭐 10만 불, JP 모건은 14만 불.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새 돈나무 여사라 그래서 캐슬린 우드, 캐시 우드라는 부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는 25만 불. 근데 어저께부터는 무슨 얘기 나오면 100만 불에서 300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 비트코인 하나가. 예.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 시장에서의 얘기는 이 가상화폐가 전체 통화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예. 분명히 이렇게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용으로는 가장 좋은 수단이 지금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금값은 또 떨어져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지금 비트코인 얘기로 집중돼 있는데 사실 가상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상화폐가 많다.
그럼 희소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단은 주축을 일어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는 이제 코인 화폐라 그래서 1,000원 미만의 부분도 요번에 혜택을 많이 얻었습니다만은 예. 이제 거기까지가 다 갈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지금 이 가상화폐를 지금 ETF로 해서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뉴욕의 멜론 은행 같은 데도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신용카드를 지금 터줬거든요. 그다음에 뭐 페이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심지어는 예. 테슬라는 자동차값 이걸로 내도 돼요. 그러면서 뭐 테슬라가 이걸 뭐 샀다, 뭐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한 달에 65%씩 뭐 이렇게 뛰는 것은 분명히 이상적인 과열 현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이거 뭐 많이 오르면 내려오게 돼 있고 그런 변동을 겪으면서 우상향하는 모멘텀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일론 머스크나 이런 데서 지금 한번 쳐줬잖아요. 예. 만약에 애플이나 다른 플랫폼에서 이것을 쓴다고 만약에 선언을 한다.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뭐 연기금들의 자산이 1%만 들어온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시티은행에서 얘기하는 31만 불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상화폐잖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돈의 대안으로 처음에 등장을 한 건데 가격이 굉장히 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겁니다. 과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치가 있는 건가? 그 자체로서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또 논쟁이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왜? 최영 고문. 요새 이제 젊은이들은 비트코인에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식시장에서 불려서 부동산 사는 게 자기네들 꿈이라고 요새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각에서 이제 이걸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거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비트코인 시장이 어떠냐면요.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장의 이 뉴스에 굉장히 급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 있고 20대 30대가 지금 계좌 이 개설한율이 200%가 넘었어요. 한 달에.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건 좋지만 진짜로 굉장히 이것은 어떤 해지용이나 인플레이션의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거를 투기용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순간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관에서 과거에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죠. 과거에 이 법을 투기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가 그런 걸 다시 언급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는 새로운 디지털 금이다. 다르게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거죠. 자, 두대인 변호사. 네. 이런 가운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차원의 가상화폐 발행을 할 수 있다.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 지금 뭐 실물화폐 관련된 뭐 비관적인 그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물화폐 없이도 지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금 쓰는 분들이 많이 줄은 거죠. 네, 지금. 그렇죠. 전자화폐나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지금 다 대체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가능성으로서의 전자화폐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각국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의 앨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지금 뭐 비트코인이 많이 성장을 하면 뭐 달러에 관련된 이렇게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견제하는 정치 외교적인 시각도 있는 거군요. 네, 거기에는. 경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테슬라 세계 제1의 갑부가 1조 7천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암호화폐 미래의 전망성은 상당히 밝고 이게 화폐를 100%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금과 같은 보조 수단으로서의 화폐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변동성은 크지만 그 변동성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정착하게 가는 단계로 지금 사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흐름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네, 과정에 이 그렇습니다. 가격의 적석성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뭔가 흐름은 있는 것이다라는 거네요. 네, 김 의원님. 맞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앨런 발언의 휘청인 비트코인 시장에선 희소성이 큰 디지털 금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김병민 교수, 주변에 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까? 네,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네. 주위를 둘러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 기대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좀 올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17년도 때 비트코인 특히 가상화폐가 굉장히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있었던 논쟁들이 떠오르는데 예. 그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이 바로 이 얘기를 두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한 21세기 튤립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반대 진영에 맞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논쟁이 어디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뛰어들게 됐고 또 이를 바탕으로 결국은 얼마나 안정적인 기준화가 되는지가 핵심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예. 조금 전에 나왔던 발언 중에 이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부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돈 세탁 이른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해커들이 이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들이 결국 미국으로부터 기소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전 세계의 잘못된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도권 내로 가상화폐가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상화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예. 우리가 이 가상화폐를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그 밤사이 가상화폐가 뜨고 있다고 아마 많은 방송국에 있는 작가님들이 밤사이 막 썼을 겁니다. 예. 밤날 가상화폐가 너무 급등하고 있다. 근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 방송을 해보면 그때는 또 급락돼 있어서 이 방송말이 안 맞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해갖고 언제든지 결제가 가능한 수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지만 예.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결제할 수 있는 실물화폐의 모습들은 볼 수가 없거든요. 예. 다만 분명한 건 가치 저장 기능으로서의 기능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이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가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화폐. 과연 과거에 생각하고 있는 현물이 있는 화폐가 이게 꼭 맞는 건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가치를 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투자 대상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막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은요. 이건 경제학자들이요 논문을 한 수십 편 써야 되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네, 최영호 고문님. 이게요. 달러가 금태환이었잖아요. 금본위제를 하다가 예. 그거를 버리고서 왔잖아요. 달러 내재 가치가 제로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는 3번의 이 굴곡을 지난 후에 안정화됐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은 2번째 산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가서 세계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책임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시각을 보죠. 근데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이건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목해 달라. 이런 얘기 좀 계속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쟁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들입니다. 나경원, 오세훈은 무책임. 오세훈은 나경원은 욕심만 많아. 이건 거칩니다, 지금요. 나경원, 오세훈 첫 1대1 토론. 근데 과거에 뭐 이런 얘기, 현재 공약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어제 토론회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천만 서울시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 출마하실 때 조건부 출마를 거셨습니다. 저는 늘 오 후보를 보면서 과연 소신이 뭔지, 철학이 뭔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중요한 부분은 번번이 미루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남 탓하는 정치로는 전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후보께서 지난번에 본인의 총선 패배도 중국 동포 탓, 특정 지역 탓하시는 거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연동형 비례 때문이라도 총선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적어도 1년 동안 하시면서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다면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반성문을 쓰시고 저는 죄인입니다인가요? 책 제목이 그런 참회록을 쓰셨는데 한 번 정도는 원내대표 시절에 내가 얻어낸 게 없는 거에 대해서 국민께 또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께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저런 말 드리고 갔어요, 지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세훈, 나 예상 감당 못할 공약 내놨다. 나경원, 총선 패배 남 탓한다. 미래가 없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토론했었고요. 그 전날에는 다른 후보들 같이 한 또 합동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장면들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오갔거든요. 그 내용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자, 김명민 교수. 네. 두 예비 후보 사이가 좀 친한 걸로, 가까운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4명의 후보가 다 각별한 인연이 있고 지금도 관계가 좋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2007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경선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가 굉장히 뜨겁게 경선이 붙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어느 한쪽으로 우열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렇게 경선이 과열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거의 뚜껑을 열기 전까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 후보가 비등비등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나경원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 2명의 경쟁력이 상당히 비등비등한 상태 속에서 당내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어느 후보가 이길 것인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은 3월 4일까지 경선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과열되는 양상이 있는데요. 지금 비춰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제목 자막들은 조금 자극적인 서로 간의 경쟁 원사들이 나옵니다만 토론을 다 지켜보셨던 국민들 유권자분들이시라면은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과 공약을 두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건전한 경쟁들이 상당히 존재했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게 한 80%였고요. 예. 정치적인 쟁점에 관한 게 한 10%, 20% 정도였는데 거기에 가장 눈길을 끌만한 대목들이 또 기사화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희 교수께서는 다른 얘기 많았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네. 과거에 선거를 좀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네네. 뭐 이런 토론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아주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게 되면 선거 이게 끝난 뒤도 좀 상처가 남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상처가 개인의 감정에 마음에 쌓일 뿐만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쌓이는 것이죠. 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국민의힘의 토론 과정을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이렇게 이제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어제 특히 이제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1대1 붙으면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본 평가는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토론만 못했다. 이런 생각이 또 그렇게 비교가 되십니까? 예, 그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그건 수치로도 나와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그 공식 유튜브가 이제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시 접속한 사람이 수를 분석해봐도 예.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병민 의원님께서 이제 아주 볼만한 정책 토론도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시청자나 유권자는 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공약 부분의 토론을 봐도 그 서로 견전한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 공약을 흠집내기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다 기사에 봤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장을 물러나는 것에 대한 무책임, 예, 그리고 출마를 하는데 2번에 걸쳐서 조건부 출마, 뭐 이런 아주 약점을 건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아주 본질적인 아주 그 지적은 뭐냐면 소신도 없고 철학이 없다. 이거는 정치인에게 뭐 그 이상 비난이 없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도신 건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박수현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좀 너무 많이 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박수를 쳐드립니다. 박수를 왜 치십니까, 근데? 다른 당이니까. 다른 당이니까 지금 저런 모습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좀 보고 있다. 그냥 뭐 재밌게 한번 표현해봤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예. 그리고 하여튼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선거가 뭐 흥행이 잘 돼서 국민 정치 관심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든 2단계 여론조사든 결과적으로 설계
문항 한 글자 가지고 싸움이 더 치열할 것이다. 아. 예, 그렇게 그 한 글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아주 가파른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경쟁이요, 이게 이른바 B팀 경쟁이에요. A팀은 또 당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A팀 승자와 B팀 승자가 결승에서 만나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B팀 경쟁에도 이렇게 치열하게 나오니까 그럼 향후에 결승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승전 그 모습은. 자, 다음은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내 1호 접종은 요양병원 종사자 등 10명 동시에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제 모레입니다. 모레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한 병에 10명분 그 명단 검토 중이다. 그리고 또 그동안 1호 논란이 있었죠. 뭐 먼저 맞아라,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내가 먼저 맞겠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 백신과 관련해서요, 강대엽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한 SK 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백신을 실은 차량이 이곳을 떠나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향합니다. 28일까지 닷새 동안 출하되는 백신은 75만 명분, 150만 회 분량입니다. 이천 물류센터에 모인 백신은 의료기관별로 다시 분류돼 내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됩니다.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당일 배송되는데 물량을 받으면 가급적 닷새 안에 1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2차 접종은 대상자 선정과 일정 조율 등 비슷한 절차를 거쳐 8주 뒤에 진행됩니다. 이번 1차 접종 대상자는 전국 5,804곳 보건소와 요양병원의 65세 미만 관계자 28만 9,271명입니다. 모레인 26일 오전 9시 역사적인 첫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을 이번 주에 완료해야 되고 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 시스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할 만한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이자는 3주,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 간격입니다. 모유 먹이는 엄마도 접종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백신을 섞어서 맞는 건 이거는 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쇠약한 상태라면 접종 연기가 좋다.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좀 들려온 소식이에요. 자동차 사고인데요. 차량이 6m 정도 굴렀고요. 뭐 절단계통에서 구출했다. 지금 보면 차량 모습이 사진 옆에 있죠. 이런 모습으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방송에 따르면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뭐 수술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영상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사고 차량의 모습이 이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화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근데 운동선수거든요. 근데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어떤 부상이었을 경우에는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교통사고.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워낙 주목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좀 들려왔습니다. 아마 이 소식은 오늘 하루 종일 뉴스로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주목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소고기값 얘기가 있어요. 국산도 수입산도 한국 고기값은 따지고 보면 가장 비싸다. 고기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쇠고기 등심 1kg 한국은 14만 8천 원. 전체 평균가, 각국가 비교봤을 때는 너무나 2.8배.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자국산 쇠고기, 등심 스테이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14만 8천 원, 일본은 12만 8천 원, 프랑스는 3만 6천 원.
물론 고기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너무 차이가 나네요, 지금요. 그리고요, 수입 쇠고기인데요. 한국은 65,000원 1kg 기준. 일본 6만 원, 독일은 45,000원. 이거 왜 비쌉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고기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계속 지적을 드렸잖아요. 최호 고문님. 근데 저건 비교가 사실 다른 걸 어려운가요, 비교한 좀? 거예요. 한우 저거는 진짜 최상급. 예. 뭐 저 트리플, A 트리플이 나간 거고요. 예.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진짜 좋은 소고기는 자기네 자국 소비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자국산 쇠고기라잖아요. 여기는 아니, 이 가격은. 근데, 예, 각각 자기 나라 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고급화 전략으로 좀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마블링이 굉장히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심한 그리고 투자가 많이 들어간 소고기 때문에 절대로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맛에 비해서. 뭐 그 값은 한다라는 평가를 해줬는데 아무튼 가격은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오늘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값이 좀 비싸긴 합니다. 자, 어제요. 미국 나사가 탐사선이 보내온 화성의 바람 소리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소리를 들으니요. 결국 우리는 우주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라도 무언가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넓은 우주를 떠올리신다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